지연은 무작정 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폭발로 인해 발생한 연기와 소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동 경로를 은폐하려 했다. 그녀는 발소리를 최소화하며 넝쿨과 덤불이 빽빽한 지역을 골라 움직였다. 그녀의 군화는 젖은 흙을 밟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서는 베테랑 요원의 숙련된 침착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사냥감이 아니라 상황을 역전시킬 기회를 엿보는 사냥꾼이었다. 긴급 회의 끝에 상부에서는 대담하고 위험천만한 결정을 내렸다. 국제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에 기밀 유출 위험이 높다는 판단하에 정규군 대신 해군 특수전전단, 즉 시얼스의 정예팀을 비공개로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 작전은 에메랄드 회수 작전으로 명명되었고 오직 지연경이 한 명을 구출하고 그녀가 가진 정보를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저택 내부는 권력과 부패의 향연이었다. 최고급 가구와 희귀한 예술품들이 즐비했지만 모든 곳에 무장 경비원들이 그림자처럼 배치되어 있었다. 지연은 이 경비 배치도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다. 그녀가 수집한 정보는 권재열 조직의 핵심 구조 주요, 마약 밀매 경로, 그리고 국제 카르텔과의 연결고리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데이터 패키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담긴 정의 실현의 마지막 열쇠였다. 그리고 이 작전에 투입될 CLS 팀의 지휘관으로 강태영 대위가 선택되었다. 강 대위는 이미 여러 차례의 대테러 및 비정규전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임무 수행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부대원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이 임무는 단순히 작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지연은 권재열에게서 살짝 몸을 떼고는 무심한 듯 보이는 발걸음으로 신뢰로 향했다. 그녀의 임무는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이 데이터 패키지를 지정된 시각의 외부와 연결된 송신 장치로 전송하는 것이었다. 오늘 밤 이 데이터가 전송되면 그녀의 이중 생활은 끝난다. 그녀는 그 순간을 위해 모든 감각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훈련된 이성은 모든 잡음을 차단했다. 강태영 대위와 지연 경위는 과거 사관학교 동기이자 비밀리에 깊은 관계를 유지했던 연인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임무와 조직 앞에서 항상 비밀로 유지되었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은 그 어떤 것보다 깊었다. 지연이 잠복 임무를 위해 떠나기 전 태영은 그녀에게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라는 마지막 약속을 받았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온 것이다. 와인 저장고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의 입구. 그곳은 권재열만이 아는 장소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지연은 이미 몇 달 전에 그 통로를 발견하고 은밀하게 송신장치를 설치해 두었다. 송신장치는 작은 재떨이 모양으로 위장되어 있었고 특수 주파수를 이용해 제한된 시간 동안만 정보를 전송할 수 있었다. 그녀는 경비원들이 순찰하는 짧은 시간, 간격을 정확히 노려야 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극한의 상황이었다. 태영은 작전 브리핑을 듣는 내내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임무 성공만을 생각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지연이 맹렬한 정글 속에서 혼자 권재열의 사병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지연, 내가 너를 반드시 데리러 갈 것이다. 그는 속으로 굳게 맹세하며 지연과의 마지막 통화 내용을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지연은 다시 테라스로 돌아왔다. 권재열은 여전히 시가를 즐기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미묘하게 경직되어 있었다. 자네 요새 부쩍 생각이 많은 것 같아.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건가? 권재열의 질문은 단순한 관심 표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세한 틈이라도 보이면 가차없이 파고들겠다는 경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지연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은 평온을 유지했다. 강 대위님, 투입 준비는 마쳤습니까? 강 경정의 목소리가 태영을 현실로 불러들였다. 태영은 군인 특유의 절도 있는 자세로 답했다. 네, 경정님. 30분 내로 팀을 이끌고 지정된 구역으로 침투하겠습니다. 저희 임무는 오직 지연 경위의 안전 확보와 정보 회수입니다. 불필요한 교전은 피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내면에는 용암처럼 뜨거운 결의가 끓고 있었다. 걱정이라뇨. 당신의 사업이 너무 커져서 이제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는 생각뿐이에요. 지연은 교묘하게 아부와 매혹을 섞어 대답했다. 그녀의 풍만한 몸매를 강조하는 붉은 드레스는 권재열의 시선을 붙잡기에 충분했다. 권재열은 다시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 속에서 그녀는 일말의 안도감을 느꼈다. 이 순간적인 방심이 그녀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였다. CLS 팀 즉 4명의 정예 대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침투조는 곧바로 태국 국경 근처의 비공개 작전 지역으로 공수되었다. 그들은 최신식 장비와 은폐 기술을 갖추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목표 지역으로 은밀하게 이동했다. 태영은 지연이 마지막으로 연락을 시도했던 지점과 그녀의 평소 행동 패턴을 분석하며 그녀의 예상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자정이 되기까지 10분이 남았다. 예정된 전송 시각이었다. 지연은 심호흡을 하며 권재열에게 마지막 잔을 건넸다.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며 특별한 와인을 가져왔어요. 저장고에서 직접 꺼낸 거예요. 그녀의 제안에 권재열은 의심 없이 잔을 받아들었다. 이 와인에는 아주 미세한 양의 수면 유도제가 섞여 있었고, 이는 그녀가 통로로 이동할 수 있는 귀중한 2분의 시간을 벌어줄 터였다. 정보에 따르면 이 지역은 권재열의 핵심 보급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구조 신호를 보내기 위해 가장 높은 지점이나 통신이 가능한 거점을 찾으려 했을 것입니다. 태영은 소형 전술 지도를 펼치며 팀원들에게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팀원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완벽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정글의 어둠 속을 유령처럼 헤쳐나갔다. 권재열이 와인을 마시는 동안 지연은 그의 등 뒤에서 숨죽이고 기다렸다. 이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권재열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이상하군. 오늘따라 몸이 무겁네. 권재열은 마지막 말을 중얼거렸다. 지연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고 더 이상 세라피나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태영은 지연이 겪고 있을 고통과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잠복 임무는 요원을 극한의 심리적 압박으로 몰아넣고 때로는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게 만든다. 지연은 2년 동안 그 짐을 혼자 짊어져 왔다. 그는 그녀를 찾아 구조하는 것 외에도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까지 치유해 주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재빨리 와인 저장고로 향하는 비밀 통로의 위장된 입구를 열었다. 통로 내부는 좁고 습했으며 퀴퀴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준비된 작은 손전등을 켜고 매끄러운 드레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민첩한 움직임으로 지하 깊숙이 내려갔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USB 드라이브에는 권재열 조직의 파멸을 담고 있는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있었다. 다시 산속, 지연은 마침내 산 정상 부근에 있는 버려진 감시탑에 도달했다. 그녀의 예상대로 그곳은 과거 군사기지 잔해로 통신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하지만 그녀의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다. 감시탑 주변에는 권재열의 사병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들은 그녀를 기다리는 듯한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권재열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송신 장치는 예상했던 위치, 즉 오래된 빈티지 와인 캐비닛 뒤에 숨겨진 작은 구멍 안에 있었다. 지연은 능숙하게 위장된 재떨이를 들어 올리고 USB 드라이브를 연결했다. 장치가 초록색으로 깜빡였고 전송 준비를 알리는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검토했고 모든 것이 완벽함을 확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전송 코드를 입력하는 것뿐이었다. 지연은 멀리서 감시탑을 관찰하며 숨을 죽였다. 5명의 경비원들이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고 그들의 무장 상태는 완벽했다. 그녀가 저들을 모두 제압하고 통신 장비에 접근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남아있는 무전기를 통해 경비원들이 권재열에게 그녀의 위치를 보고하고 있음을 엿들을 수 있었다.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전송 코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파트너였던 선배 경찰관의 이름 이니셜과 그가 순직한 날짜를 조합한 일종의 추모 암호였다. 지연은 손가락을 떨지 않고 차분하게 코드를 입력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과 이 임무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장치가 전송 시작을 알리는 붉은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상황 종료. 예상대로 목표물이 산악지대로 이동했습니다. 감시탑 주변을 계속 봉쇄하고 회장님의 명령대로 생포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경비대장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려왔다. 지연은 이 모든 것이 권재열의 치밀한 전략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잡기 위해 사방에 그물을 쳐놓았고 그녀는 그 그물에 걸리기 일보 직전이었다. 데이터 패키지가 무선 주파수를 타고 밤하늘로 향하기 시작했다. 이 정보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국제공조수사팀 본부로 전송되어 카르텔의 주요 인물들을 일망타진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었다. 지연은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그녀는 모든 감각을 주변에 집중하며 혹시 모를 침입이나 경비원들의 순찰 변화에 대비했다. 지연은 절벽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감시탑의 반대편은 수백 미터 아래로 깎아지른 듯한 험준한 절벽이었다. 이곳은 권재열이 병력을 배치하지 않은 유일한 사각지대였다. 그들은 설마 그녀가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절벽을 통해 탈출을 시도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절벽이 탈출구이자 자신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였다. 70%, 80%. 전송 완료가 임박했을 때 갑자기 송신장치의 초록색 불빛이 불안정하게 깜빡이기 시작했다. 이어서 귀를 찢을 듯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주파수 간섭, 데이터 무결성 손상 위험.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군가 이 주파수를 차단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조직 내부에 그녀와 동일한 주파수를 감시하는 스파이가 있다는 의미였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가느다란 고강도 와이어와 갈고리를 꺼냈다. 잠복 임무를 시작하기 전 그녀가 개인적으로 준비했던 비상 장비였다. 그녀는 와이어를 바위 틈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이제 와이어 하나에 의지하여 이 위험천만한 절벽을 내려가야 했다. 절벽 아래는 또 다른 맹렬한 정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곳은 권재열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었다. 지연은 재빨리 장치를 확인했다.
전속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남아있는 데이터는 전체의 10% 미만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남은 정보를 강제 전송하려고 했지만 간섭 신호는 너무 강력했다. 그때 그녀의 무전기에서 예상치 못한 잡음이 들려왔다. 권재열의 경비원들이 통로 입구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다. 잠이 들었어야 할 권재열이 깨어났거나 아니면 경보 시스템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지연은 차가운 와이어를 잡고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몸무게가 와이어에 실렸고 바람이 그녀의 뺨을 세차게 때렸다.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손의 감각과 훈련된 기술에만 의지하며 미끄러운 바위들을 밟고 조심스럽게 하강했다. 절벽을 내려가는 매 순간은 생사를 가르는 도박이었다. 그녀의 전사로서의 용기와 전문성이 시험받는 순간이었다. 젠장. 지연은 나지막이 한국어로 욕설을 내뱉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잠복 요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추격당하는 목표물이 되었다. 그녀는 USB 드라이브를 급히 뽑아 주머니에 쑤셔 넣고 송신장치를 원래대로 위장한 채 통로를 역행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고 그녀의 뒤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생존을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같은 시각 절벽 아래 계곡에서 은밀히 움직이던 강태영 대위와 시얼스 팀은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 팀원 중 한 명이 고성능 청음 장치를 통해 미세한 소리를 감지했기 때문이다. 대위님 이상합니다. 상공에서 하강하는 듯한 쇠극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고강도 와이어 마찰음인 것 같습니다. 팀원이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지연이 통로를 기어 나오자 권재열의 개인 경호대장인 덩치 큰 사내가 통로 입구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손에는 이미 권총이 들려 있었다. 세라피나, 아니, 지연 경위, 회장님께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경호대장의 목소리는 조롱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음을 그녀는 직감했다. 계획은 산산조각 났고 이제 오직 본능만이 그녀를 인도할 수 있었다. 태영은 즉시 전술 지도를 확인했다. 그들이 있는 계곡은 산 정상의 감시탑 바로 아래 절벽이었다. 이곳은 권재열의 수색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로였다. 태영은 직감했다. 이 무모한 탈출을 감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바로 지연 경위뿐이었다. 그녀의 생존 본능과 전문성이 그를 놀라게 했고 동시에 그녀의 위험한 상황에 대한 긴급성이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경호대장은 지연의 화려한 드레스와 공포에 질린 표정을 비웃었다. 그는 그녀가 단지 겉모습만 매력적인 나약한 여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지연이 지난 2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이미지였고 이제 그녀는 그 착각을 역이용할 순간이 왔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순식간에 몸을 낮추고 경호대장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었다. 모두 은폐. 그녀가 우리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최대한 조용히 대기한다. 만약 그녀가 우리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구조팀이 아니라 권재열의 사병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태영은 마스크를 조여매며 명령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지연과의 재회가 예상치 못한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예감했. 그들의 만남은 구조 작전의 시작이자 카르텔과의 전면전 서막이 될 터였다. 지연의 손은 총이 아닌 숨겨진 작은 칼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경호대장의 방어 태세가 완벽하지 않음을 간파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폭발적이었다. 일격에 경호대장의 목을 노린 지연의 칼날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그의 숨통을 끊었다. 경호대장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고 쿵 소리는 주변 경비원들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다. 지연은 차가운 암벽을 타고 수직 하강하는 동안 오직 자신의 소나기 힘과 정신력에 의지했다. 수백 미터 아래 계곡 바닥은 짙은 안개와 우거진 초목으로 덮여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와이어가 쇠를 긁는 소리만이 날카롭게 들려왔다. 권재열의 사병들이 절벽 위에서 그녀를 발견하고 총격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그녀의 모든 감각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그녀는 경찰관의 전문성으로 무장한 채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진 경호대장의 권총과 통신 장치를 재빨리 챙겼다. 붉은 드레스는 이제 그녀의 갑옷이 아니라 피를 묻히기 위한 희생양이었다. 그녀는 주변의 소음과 경비원들의 위치를 파악했다. 저택 전체에 비상이 걸렸고 사이렌 소리가 맹렬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숨막히는 추격전의 한가운데 놓였다. 마침내 그녀의 발이 단단한 땅에 닿았다. 지연은 재빨리 와이어를 해제하고 주변을 살폈다. 이곳은 험준한 산악지대 아래의 깊은 계곡으로 빽빽한 정글이 우거져 있었다. 그녀는 절벽 위 경비원들의 시야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곧바로 탈출 경로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곳이 권재열의 사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잠시 동안의 안전지대임을 직감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경비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지연은 대답 대신 챙겨온 경호대장의 권총으로 즉시 대응 사격을 가했다. 그녀의 사격 솜씨는 완벽했다. 첫 발은 경비원 중 한 명의 어깨를 관통했고 이어지는 두 번째 발은 다른 경비원의 다리를 맞췄다. 경비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그녀는 그들의 총을 확인 사살 대신 무력화하는 데 집중했다. 그녀가 깊은 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려는 순간 주변의 덤불 속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훈련된 요원으로서의 직감이 그녀에게 경고했다. 적이 아니다. 하지만 일반인도 아니다. 그녀는 재빨리 권총을 겨누고 몸을 숙였다. 그때 덤불 속에서 그림자 같은 4명의 무장 인물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검은 전술복을 입고 얼굴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소총을 들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완벽하게 조율된 전문적인 군인이었다. 지연은 복도를 벗어나 저택의 뒷마당으로 향했다. 뒷마당은 정글로 바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녀는 이미 이곳의 지형을 수백 번이나 시뮬레이션해 보았다. 그녀가 뒷마당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저택의 내부 조명탄이 터지며 주변을 대낮같이 밝혔다. 권재열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세라피나, 너를 살려보낼 줄 알았나? 너는 나를 배신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총을 버리세요. 그들 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한국어를 사용하며 명령했다. 지연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한국어, 그것도 군대식의 절제된 명령이었다. 그녀는 혹시나 권재열이 매수한 용병일까 의심했지만 그들의 장비와 움직임에서 풍기는 기운은 그녀의 본국 한국의 정예 특수부대임을 확신하게 했다. 하지만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인물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때렸다. 권재열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광기가 뒤섞여 있었다. 지연은 그의 외침을 무시하고 정글로 통하는 철망 담장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담장은 생각보다 높았지만 그녀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그녀는 숙련된 요원의 기술로 순식간에 담장을 넘어섰고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붉은 드레스는 정글 속에서 너무나도 눈에 띄는 표적이었다. 지연아. 지연은 정글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곧바로 드레스를 찢어 벗어 던지고 안에 입고 있던 얇은 검은색 내복 차림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몸놀림은 더욱 민첩해졌고 그녀는 이제 진짜 사냥꾼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USB와 권총을 단단히 쥐고 어둠과 습기를 이용하여 권재열의 추격대보다 한 발 앞서 나가려 했다. 그녀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익숙하고도 잊을 수 없는 목소리는 바로 강태영 대위의 것이었다. 지연은 순간 모든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거의 2년 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의 진짜 이름이 불리는 것에 눈물이 고일 뻔했지만 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권총을 내리고 가면 아래에 태영을 응시했다. 그는 여전히 굳건했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약속대로 이 지옥까지 찾아온 것이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지연은 냉정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2년 동안 잠복하면서 수집한 모든 정보와 경험을 동원하여 생존 전략을 세웠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탈출을 넘어 권재열 조직의 추격대를 역이용하여 자신의 존재를 은폐하고 국제 공조팀과의 연락을 재개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의 전문성과 강인함이 빛을 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태영은 지연이 총을 내리자마자 경계를 풀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지연의 흑투성이 얼굴과 지친 몸을 보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여전히 강철 같은 의지를 읽었다. 지연아, 무사해서 다행이다. 우린 한국 해군 CALS 에메랄드 작전팀이다. 너를 구출하고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왔다. 태영은 감정을 억누르고 오직 임무에 필요한 말만을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오랜 연인에 대한 간절함이 가득했다. 지연은 맹렬한 정글 속에서 생존 본능에 충실하며 움직였다. 붉은 드레스를 벗어던진 그녀의 검은 내복 차림은 어둠 속에서 완벽하게 은폐를 도왔지만 끈적이는 습기와 빽빽한 식물들은 그녀의 탈출 속도를 늦추는 위협적인 장애물이었다. 등 뒤에서는 권재열의 사병들이 쏘는 총성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잠입 기간 동안 확보했던 탈출 경로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격대의 예상 이동 경로를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지연은 안도감 속에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죠? 통신이 완전히 끊겼는데 그녀는 짧게 물었다. 태영은 그녀의 질문에 간단하게 답했다. 우리는 내가 가진 USB 드라이브에 담긴 정보가 필요하다. 전송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너의 생존과 임무 완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후에 하자. 지금은 시간이 없다. 권재열의 경비대는 전문적인 군인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정글전에 능숙했고 열 감지기와 야간 투시 장비까지 갖추고 있었다. 지연이 아무리 뛰어난 요원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압도적인 인력과 장비는 그녀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녀는 숨소리마저 죽이고 흙과 나무심 냄새에 몸을 묻으며 자신의 위치를 절대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그녀의 임무는 정보 전송을 재개하는 것이지 정글 한복판에서 쓸데없는 총격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었다. 태영은 곧바로 지휘관으로서의 냉철함을 발휘했다. 그는 지연으로부터 권재열의 최근 움직임과 사병들의 배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고받았다. 지연은 권재열이 그녀의 모든 탈출 경로를 예측하고 봉쇄했음을 강조했다. 이 정보는 태영의 초기 침투 계획을 완전히 수정해야 함을 의미했다. 권재열은 단순한 마약왕이 아니라 전략가였다. 하지만 권재열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민하고 잔인하게 움직였다.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섬광탄이 터졌고 잠시 동안 지연의 시야가 마비되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굴려 은폐물 뒤로 숨었다. 섬광탄이 터진 위치는 그녀의 예상 경로와 정확히 일치했다. 이것은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 그녀의 행동 패턴을 이미 간파하고 있는 누군가가 지휘하는 조직적인 사냥임을 의미했다. 권재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합니다. 그는 내가 도망치는 대신 통신을 재개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하고 산 정상을 봉쇄했어요. 지연은 힘주어 말했다. 이대로는 탈출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의 주의를 돌릴 수 있는 대규모의 혼란을 만들어야 해요. 그녀의 제안은 대담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유일한 돌파구처럼 보였다. 지연은 땀에 젖은 채 나무 밑동에 몸을 기댄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정보가 유출된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누가 권재열 조직의 핵심 구조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그녀의 송신 주파수를 차단할 만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자는 더욱 희귀했다. 지연은 지난 2년간 만났던 모든 인물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한 인물의 얼굴이 섬광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태영은 지연의 제안을 경청했다. 그의 팀은 소규모였지만 화력과 훈련 수준은 권재열의 사병들보다 월등했다. 좋아. 우리는 권재열의 주요 시설 중 한 곳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여 그의 병력을 그곳으로 집중시키겠다. 그 혼란을 틈타 너는 USB에 남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야. 태영은 즉시 전술 지도를 펼치며 작전을 구체화했다. 바로 권재열의 오른팔이자 겉으로는 충직해 보였던 조직의 재무 담당자 김형도였다. 김형도는 항상 지연에게 친절했고 권재열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종종 그녀의 도움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그는 정보기술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였고 최근 며칠 동안 권재열의 서재에 비밀리에 접근하는 것을 지연은 목격했었다. 서재에는 카르텔의 주요 통신 장비가 숨겨져 있었다. 지연은 권재열 조직의 물류 및 보급의 핵심인 강변의 유류 저장소를 공격 목표로 제안했다. 그곳이 폭파되면 권재열은 상당한 손실을 입을 것이고 그의 모든 관심은 그곳으로 쏠릴 거예요. 제가 전송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15분입니다. 지연은 정확한 시간을 제시했고 태영은 그 짧은 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정했다. 김형도, 지연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가 권재열을 배신하고 국제 카르텔의 다른 파벌과 손을 잡았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이중 스파이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누가 배신했든 간에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그녀의 존재가 드러났고 그녀가 전송하려던 데이터는 권재열의 손에 넘어갈 위험에 처했다. 지연은 주머니 속에 USB 드라이브를 꽉 쥐었다. 이 정보는 그녀의 생명줄이자 임무 성공의 유일한 증거였다. 태영은 팀원들에게 작전을 설명했다. 팀원들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대위의 명령을 따랐다. 그들의 목표는 유류 저장소에 최대의 피해를 입히고 권재열의 병력을 그곳으로 유인하는 것이었다. 지연은 그들이 유인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계곡을 벗어나 비교적 안전한 고지대에서 임시 통신 장치를 설치하고 데이터 전송을 시도할 계획이었다. 잠시 후 추격대가 그녀가 숨어 있는 곳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을 지나갔다. 지연은 숨을 멈추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들의 대화는 태국어가 아닌 억양이 강한 북부 중국어였다. 이것은 권재열이 이미 국경 너머의 용병들까지 동원했음을 의미했다. 상황이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반대 방향으로 조용히 움직였다. 작전 개시 시간은 새벽 4시, 남은 시간은 2시간뿐이었다. 태영과
지연은 짧은 시간 동안 서로에게 작별 인사를 나눌 틈도 없었다. 오직 눈빛만이 그들의 오랜 관계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대변했다. 태영은 지연에게 자신의 비상통신 장비를 건네주며 말했다. 이 장치를 사용해 전송이 완료되면 이 주파수로 신호를 보내.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다. 지연의 탈출 계획은 이제 완전히 수정되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국경을 넘어 안전지대로 가는 기존의 계획을 고수할 수 없었다. 그녀의 새로운 목표는 권재열의 조직망이 미치지 않는 깊은 정글 속의 외딴 통신 거점을 찾는 것이었다. 그녀의 비상 연락망은 여전히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경찰 훈련에서 배웠던 생존 기술과 지도 읽기 능력을 총동원하여 정글 속 깊은 곳으로 향하는 경로를 설정했다. 반드시 살아남아요, 태영아. 지연은 무의식적으로 그의 본명을 불렀고 태영은 잠시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이별은 감정적인 작별이 아니라 임무를 위한 냉정한 약속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임무를 위해 정글의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지연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그녀를 믿고 목숨을 건 동료들이 있었다. 그때 저택 쪽에서 폭발음이 울렸다. 지연은 몸을 웅크린 채 폭발 지점을 응시했다. 그것은 아마도 그녀가 와인 저장고에서 나오기 직전에 설치했던 소형 지연 폭탄이었을 것이다. 그 폭발은 권재열에게 혼란을 주겠지만 동시에 그녀가 이 구역에 있었음을 명확히 알려주는 신호가 되기도 했다. 이것은 그녀의 시간을 벌어주는 동시에 추격의 강도를 더욱 높이는 양날의 검이었다. 지연은 유인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지정된 전송 지점에 도달해야 했다. 그녀는 산악 지형을 이용해 최대한 빠르게 이동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성공적인 전송이라는 하나의 목표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전송에 실패한다면 태영과 그의 팀의 희생은 헛된 것이 될 터였다. 그녀는 USB 드라이브를 꽉 쥐고 태영이 건네준 통신 장치를 꺼내 설치 준비를 시작했다. 정글 속을 걷던 지연은 문득 소름 돋는 느낌에 뒤를 돌아보았다. 나무들 사이로 그림자 같은 형체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권재열의 개인 특공대 중 한 명인 블랙독이었다. 블랙독은 잔혹한 전투 기술과 뛰어난 추적 능력으로 악명이 높았고 지연은 그와 마주치는 것을 가장 경계해왔다. 그는 일반 사병들과 달리 단독으로 움직였고 그의 손에 들린 대형 칼날은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태영과 세일스 팀은 신속하게 강변 유류 저장소로 이동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어둠 속에 녹아들었고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목표물에 접근했다. 저장소 주변의 경비는 삼엄했지만 세일스의 전문적인 침투 기술은 경비원들의 허술한 경계망을 쉽게 무력화시켰다. 그들은 폭발물을 주요 유류 탱크에 설치했고 타이머를 작동시켰다. 지연은 숨을 멈추고 움직임을 멈추었다. 블랙독은 그녀의 시야 밖으로 사라졌지만 그녀는 그가 근처에 숨어 그녀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지연은 권총을 꽉 쥐었지만 총격전은 불리했다. 블랙독은 근접 전투의 전문가였고 그의 움직임은 마치 뱀처럼 민첩하고 예측 불가능했다. 지연은 고요한 심리전 속에서 먼저 움직이는 쪽이 패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타이머 설정 완료. 5분 후 폭발한다. 철수 준비. 태영이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들은 설치된 폭발물이 권재열에게 최대한의 충격을 줄 수 있도록 계산된 위치에 배치했었다. 그들은 폭발물을 설치한 후 유류 저장소 주변의 경비원들과 교전을 시작하여 권재열의 주의를 완전히 사로잡으려 했다. 블랙독은 인내심 있게
그녀가 불안해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지연은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의 환경 즉 넝쿨과 습기를 이용한 함정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조용히 돌멩이 하나를 주워 반대 방향으로 던져 블랙독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돌멩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정글의 침묵을 갈랐다. 공격 개시 태영의 외침과 함께 시에럴스 팀은 경비원들을 향해 정확하고 치명적인 사격을 가했다. 소음기가 장착된 총성들이 어둠 속을 갈랐고 권재열의 사병들은 영문도 모른 채 쓰러졌다. 이 갑작스러운 공격은 권재열의 조직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들은 즉시 유류 저장소 쪽으로 병력을 집중시키기 시작했다. 유인 작전은 성공적으로 시작되었다. 블랙독이 소리가 난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는 찰나의 순간 지연은 맹렬하게 몸을 던졌다. 그녀는 은폐하고 있던 나무 뒤에서 뛰쳐나와 블랙독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권총은 이미 그의 머리를 겨냥하고 있었지만 그는 예상대로 총알보다 빨랐다. 블랙독은 칼을 휘둘러 그녀의 총을 쳐냈고 권총은 흙바닥에 떨어졌다. 이제 둘 사이의 싸움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근접전으로 바뀌었다. 지연은 고지대에서 폭발음을 들었다. 화앙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붉은 화염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그녀는 태영이 성공적으로 유류 저장소를 공격했음을 알았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15분.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통신 장치에 USB 드라이브를 연결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전송 코드를 입력했고 장치가 전송을 시작했다는 붉은 신호를 보냈다. 그녀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의 목표는 간단했다. 저택을 벗어나 맹렬한 정글 속으로 뛰어드는 것. 정글은 위험했지만 그녀에게는 생존과 탈출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복도 끝에는 이미 2명의 무장 경비원이 그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다. 지연은 벽 뒤로 몸을 숨기고 경비원들의 움직임을 계산했다. 총격전은 불가피해 보였다. 블랙독은 지연의 겉모습을 보고 그녀를 낮잡아 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매력적이지만 약한 세라피나로 생각했다. 이 착각이 그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 지연은 그의 거친 공격을 유연하게 피하며 자신의 신체적 강점과 상대방의 약점을 계산했다. 그녀는 그에게 경찰관으로서의 고도의 대련 기술과 잠복 요원으로서의 잔혹한 생존 기술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블랙독은 주먹과 발차기를 휘둘렀지만 지연의 움직임은 예측을 벗어났다. 그녀는 태권도와 유술을 혼합한 빠르고 강력한 기술로 반격했다. 그녀의 작은 몸에서 나오는 힘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지연은 그의 복부에 강력한 무릎 공격을 가했고 이어지는 팔꿈치 공격은 그의 턱을 강타했다. 블랙독은 잠시 휘청거렸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다시 칼을 잡았다. 강태영 대위와 시올스 팀은 유류 저장소의 경비원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화력을 퍼부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완벽하게 조율되었고 정확한 사격술은 권재열의 사병들을 무력화시켰다. SALS 팀은 단순한 교전이 아니라 권재열의 사병들이 지연의 전송 지점으로는 눈도 돌릴 수 없도록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데 집중했다. 강 대위는 자신의 안전보다 지연의 임무 완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군 여자. 블랙독이 헐떡이며 말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블랙독이 칼을 휘두르는 순간 몸을 숙여 그의 다리를 걸었다. 블랙독은 균형을 잃고 쓰러졌고 칼은 손에서 미끄러져 날아갔다. 지연은
즉시 그의 위에 올라타서 그의 목을 조르는 기술을 사용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 없는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지원 요청, 이쪽 상황이 심각하다. 이 특수부대놈들은 유령 같아. 회장님 병력을 빨리 증원해 주십시오. 무전기에서 권재열 사병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권재열은 자신의 요새가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로 분노했다. 그는 지연이 단순한 스파이가 아니라 그녀를 돕는 강력한 지원 세력이 있음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의 판단은 흐려지기 시작했고 분노가 이성을 마비시켰다. 블랙독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지연의 팔뚝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산소 부족으로 몸부림쳤고 그의 눈은 공포와 경악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애첩이 아니라 살인 기술을 익힌 정의 요원임을 뒤늦게 깨달았다. 잠시 후 블랙독의 몸은 경련을 멈추었고 정글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지연은 잠시 동안 숨을 고르고 자신의 권총을 다시 주었다. 권재열은 자신의 조직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끼고 마지막 남은 병력과 개인 특공대를 이끌고 유류 저장소로 향했다. 그러나 그는 지연이 유인 작전을 통해 얻으려 했던 것이 바로 시간임을 간과했다. 지연은 고지대에서 전송이 완료되기만을 기다렸다. 그녀의 통신장치는 묵묵히 암호화된 데이터를 전 세계 수사기관으로 송출하고 있었다. 전송률은 느렸지만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블랙독의 통신 장비를 챙기고 그의 신발을 벗겨 자신의 발에 맞추었다. 붉은 드레스는 이미 정글 속에 버려졌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세라피나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지연 경찰관이 되었다. 그녀는 그의 통신 장비를 통해 권재열의 추격대가 여전히 저택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그녀는 한숨을 돌리고 더욱 깊은 정글 속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90%, 95%. 전송 완료가 임박했을 때 갑자기 지연의 뒤쪽 산길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권재열이 예측을 바꾸어 유류 저장소의 공격을 무시하고 지연의 위치로 급선회한 것이었다. 그는 유류 저장소 폭발이 지연의 전송을 위한 미끼임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권재열의 집착은 광적이었다. 그는 지연을 직접 잡아 자신이 입은 피해를 되갚아 주려 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작은 오두막 한 채가 들어왔다.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주변에는 최근에 누군가가 드나든 흔적이 있었다. 지연은 경계하며 오두막에 접근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오두막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불법 벌목꾼들이 사용하던 간이 무선 통신 시설임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예상치 못한 행운이었다. 그녀는 여기서 외부와의 연락을 시도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전송 중단하고 즉시 은폐지연은 스스로에게 명령했다. 그녀는 USB 드라이브를 급히 뽑아 주머니에 넣고 통신 장치를 파괴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권재열이 탄 방탄 SUV와 함께 수십 명의 무장 사병들이 들이닥쳤다. 권재열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리볼버를 꺼내 들고 지연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얼굴은 승리감과 복수심으로 번들거렸다. 지연은 즉시 장비를 확인했다. 전력은 있었지만 통신 주파수는 매우 불안정했다. 그녀는 자신의 USB 드라이브에 남아있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이 장비를 통해 전송할 수 있는지 시도해 보기로 했다. 그녀는 벌목꾼들의 무전기를 해킹하여 자신의 긴급 호출 주파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신호음이 들려왔다. 그녀의 호출이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역시 너였군. 내가 옳았어. 유류 저장소는 미끼에 불과했지. 권재열이 싸늘하게 웃었다. 네가 가진 정보를 순순히 내놓는다면
이 동료들이 살아남을 기회는 줄 수 있다. 아니라면 너의 CLS 친구들은 유류 저장소에서 모두 불타 죽을 것이다. 그는 지연의 내면을 건드려 그녀를 굴복시키려 했다. 그녀가 막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할 때 오두막의 문이 갑자기 박살나며 열렸다. 권재열이 직접 나타난 것이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손에는 대형 리볼버가 들려 있었다. 드디어 찾았다 내 사랑. 네가 나를 배신하고 감히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권재열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지연은 권재열의 심리전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권총을 권재열에게 겨누었다. 당신은 이미 늦었어요. 권재열. 내가 전송한 정보는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당신의 카르텔은 곧 무너질 거예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마야광이 아니라 국제 수배범일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에게 더 이상 미련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지연은 무전기에서 손을 떼고 권총을 권재열에게 겨누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권재열이 이 모든 일의 끝을 직접 보러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김형도가 당신을 배신했어요. 그는 카르텔의 새로운 파벌과 손잡고 당신의 주파수를 교란시켰죠. 지연은 일부러 김형도의 이름을 언급하며 권재열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시도했다. 권재열은 지연의 말을 믿지 않았다. 허풍 떨지 마라. 내 통신망은 이미 내가 파괴했다. 그가 흥분하여 소리치는 순간 지연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권총을 발사하는 대신 권총의 개머리판으로 자신의 왼쪽 어깨를 가격했다. 이 예상치 못한 행동에 권재열은 당황했다. 지연의 얼굴에는 고통 대신 섬뜩한 결의가 떠올랐다. 권재열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냉소를 지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배신자는 김영도뿐만이 아니야.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기만한 건 바로 너다 세라피나. 네가 내 품에 안겨 있을 때조차 나를 비웃었겠지. 그의 눈빛은 지연의 심장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다. 그는 지연에게서 풍기는 경찰관의 냉정함과 자신감에 분노했다. 나는 마지막까지 임무를 완수할 거야. USB가 당신 손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테니. 지연은 왼손에 쥐고 있던 USB 드라이브를 재빨리 절벽 아래 깊은 계곡으로 던져버렸다. 절망적인 마지막 수. 권재열은 경악했고 동시에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 그가 지연에게 다가서려는 순간 지연은 오른손의 권총으로 그의 무릎을 겨냥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권재열은 리볼버를 발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오두막 주변에 배치된 그의 사병들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지연은 포위되었다. 권재열은 그녀가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왔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산채로 잡아 굴복시키려는 잔인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빛났다. 권재열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의 사병들은 지연을 향해 일제히 총격을 가했다. 지연은 재빨리 바위 뒤로 몸을 숨기고 응사하며 권재열의 사병들을 무력화시키려 했다. 그녀의 사격은 정확했지만 수적으로 압도적이었다. 지연은 이제 탈출보다는 버티기에 집중해야 했다. 그녀의 어깨는 총격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녀는 강철 같은 의지로 버텼다. 권재열은 오두막 입구에서 지연을 향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의 뒤에는 중무장한 4명의 사병들이 빈틈없이 지연을 겨누고 있었다. 지연은 권총을 꽉 쥐었지만 사방이 막힌 공간에서 5명의 적을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권재열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데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권재열은 그녀를 죽이는 대신 산채로 붙잡아 고문하려는 잔인한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유류 저장소 쪽에서 달려온 강태영 대위와 시얼스 팀이 권재열의 사병들에게 후방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의 등장은 권재열의 조직에 결정타를 날렸다. 시얼스 팀은 권재열의 사병들을 제압하며 지연이 있는 고지대로 맹렬하게 진격했다. 강대위는 기관총을 난사하는 권재열의 특공대원들을 향해 정확한 사격을 가했고 그들의 진격을 막아냈다. 정보를 전송하려 했겠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연 경위. 권재열은 경위라는 호칭을 강조하며 조롱했다. 네가 전송한 데이터는 쓰레기가 되었고 나는 네가 가진 USB 드라이브에 더 관심이 있다. 그는 천천히 오두막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지연은 그의 거만함 속에 숨겨진 미세한 동요를 감지했다. 그는 이미 그녀가 단순히 도망치는 여자가 아니라 위험한 상대임을 깨달은 것이다. 지연, 어무한다. 어서 내려와. 태영의 목소리가 총성 속에서 들려왔다. 지연은 태영의 어모를 받으며 바위 뒤에서 뛰쳐나왔다. 그녀는 권재열이 쓰러져 있는 곳으로 달려가 그의 몸을 발로 짓밟았다. 권재열은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네가 감히. 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지만 이미 그는 패배한 왕이었다. 지연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노렸다. 그녀의 시선은 권재열 뒤편에 있는 통신 장비 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권재열이 가장 아끼는 이 통신 장비를 폭파시켜 그의 정보망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잠시 동안 시각과 통신 능력을 상실할 것이고 이는 그녀에게 탈출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어줄 터였다. 지연은 냉철한 표정으로 권재열의 얼굴에 총구를 겨누었다. 공식적으로 당신을 국제 마약 밀매 및 카르텔 연루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녀는 무감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권재열의 마지막 특공대원 한 명이 지연을 향해 돌진했다. 지연은 즉시 특공대원을 향해 권총을 겨누었지만 그녀의 탄창은 이미 바닥나 있었다. 당신은 항상 자신을 너무 과신해왔어요. 권재열. 지연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영도 하나만 배신자인 줄 알았겠죠. 하지만 당신의 조직은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요. 내 USB 드라이브가 아니더라도 당신은 곧 몰락할 운명이에요. 그녀의 도발은 효과가 있었다. 권재열의 얼굴 근육이 일그러지며 분노로 눈이 타올랐다. 위기의 순간 태영이 권재열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지연을 보호했고 마지막 남은 특공대원을 강력한 근접 전투 기술로 제압했다. 태영은 특공대원의 목숨을 끊지 않고 그를 무력화시키는 데 집중했다. 지연은 태영의 희생적인 행동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권재열에게 수갑을 채웠다. 권재열이 분노로 인해 잠시 주저하는 순간 지연은 망설임 없이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권총을 이용해 권재열을 겨누는 대신 오두막 구석에 놓여있던 오래된 기름통을 향해 발포했다. 총알이 기름통을 관통했고 기름이 사방으로 튀면서 작은 불꽃이 일었다. 이 행동은 경비원들의 주의를 일순간 분산시켰고 지연은 그 혼란을 틈타 통신 장비를 향해 몸을 날렸다. 전투는 끝났다. 권재열의 사병들은 CRS 팀에 의해 제압되거나 도주했다. 유류 저장소의 화염은 여전히 하늘을 밝히고 있었지만 고지대에는 고요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연은 흑투성이의 얼굴로 태영을 바라보았다. 태영아 고마워. 임무는 완료됐어. 정보는 전송됐고 권재열은 체포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복받쳐 떨리고 있었다. 멈춰, 권재열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지연은 재빨리 USB 드라이브를 통신 장비에 연결하고 자폭 코드를 활성화했다. 그녀는 통신 장비가 폭발하기 직전 USB 드라이브를 회수하고 오두막에 무너진 벽 쪽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으며 생존을 위한 냉혹한 결단력이 그 속에 담겨 있었다. 태영은 피 묻은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네가 살아서 돌아와줘서 고맙다 지연아. 너는 임무를 완수했어. 우리는 이제 철수한다. 그들의 재회는 승리의 순간이었지만 그들 주변에는 고통과 상실의 흔적이 가득했다. 그들은 이제 마지막 임무, 즉 안전한 철수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들은 정글의 어둠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새벽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콱쾅 고지대에서 권재열을 제압한 후 지연과 강태영 대위 그리고 시얼스 팀은 신속하게 철수 작전을 시작했다. 유류 저장소의 화염이 여전히 멀리서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 빛은 이제 혼란의 상징이 아니라 임무 완수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태영은 무전기를 통해 본부에 권재열 체포와 데이터 전송 완료를 보고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안도감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통신 장비가 폭발하며 오두막 전체가 흔들렸다. 폭발음과 함께 파편과 먼지가 사방으로 튀었고 권재열과 그의 사병들은 일시적으로 시야를 잃었다. 이 찰나의 순간이야말로 지연이 원하던 것이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혼란에 빠진 사병들을 피해 오두막 잔해를 뚫고 맹렬한 정글 속으로 다시 뛰어들었다. 지연은 권재열에게 수갑을 채운 채 흙바닥에 주저앉아 그를 감시했다. 그녀의 어깨는 통증으로 욱신거렸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2년 동안 짊어졌던 세라피나라는 가면이 벗겨진 후 그녀는 비로소 지연이라는 자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느꼈다. 권재열은 무릎에 총상을 입은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연이 고지대에서 통신장치에 USB 드라이브를 연결하고 전송을 시작했을 때 강변 유류 저장소에서는 폭발의 충격파가 연쇄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었다. 붉은 화염은 밤의 정글을 대낮처럼 밝혔고 권재열의 조직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의 주요 보급로가 공격당했다는 사실은 권재열의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었고 그는 모든 병력을 유류 저장소 주변으로 집중시키라는 광적인 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지연과 태영 팀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였다. 네가 한 짓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 카르텔은 내가 아니더라도 다시 일어설 것이다. 권재열이 이를 갈며 지연에게 독서를 퍼부었다. 지연은 그를 냉정하게 내려다보았다. 당신의 몰락은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은 무너질 거예요. 공포와 폭력으로는 영원한 제국을 건설할 수 없어요. 그녀의 대답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권재열은 폭발의 충격에서 벗어나자마자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다. 차잔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여자를 살려잡아야 해. 내 정보망을 건드린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이다. 그의 명령은 무전기를 통해 조직 전체에 전달되었다. 권재열은 오두막 잔해를 바라보며 분노 속에서도 냉철함을 되찾았다. 그는 이 여자가 단순한 애첩이 아님을 자신이 여태껏 상대했던 어떤 적보다도 위험한 존재임을 완전히 인정했다. 태영은 팀원들에게 권재열을 안전하게 후송할 준비를 명령하는 한편 지연에게 응급처치를 해주었다. 그는 지연의 다친 어깨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면서도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많은 감정이 오고 갔지만 그들은 지금이 감정을 나눌 때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태영은 지연에게 물 한 병을 건네주었고 그녀는 그것을 단숨에 마셨다. 지연은 정글 깊숙이 숨어들면서도 권재열이 자신을 추격하는 방식이 바뀌었음을 감지했다. 이전에는 무작정 인력으로 밀어붙였다면 이제는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수색 작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사병들은 작은 조로 나뉘어 그녀의 예상 도주 경로를 봉쇄하고 있었다. 지연은 권재열의 뛰어난 두뇌와 전략가로서의 면모에 소름이 돋았다. 헬기가 15분 후 지정된 지점에 도착할 것이다. 강 대위님과 팀원들은 권재열과 함께 먼저 이탈해. 나는 USB를 찾으러 갈 거야. 그 정보는 완전히 안전하게 회수되어야 해.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태영은 그녀의 제안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그 계곡은 깊고 어두워. USB는 나중에라도 회수할 수 있다. 너의 안전이 최우선이야. 그녀는 추격대를 따돌리기 위해 강물로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강물은 그녀의 냄새와 발자국을 지워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빽빽한 정글을 뚫고 강가에 도달했고 망설임 없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강물은 예상보다 거셌지만 그녀는 노련한 수영 기술로 물살을 헤쳐나갔다. 그녀는 물속에서 숨을 참으며 물 밑바닥을 따라 이동하여 추격대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려 노력했다. 지연은 태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니, 그 USB에는 내가 2년 동안 목숨 걸고 수집한 모든 핵심 데이터가 들어있어. 내가 절벽으로 던진 것은 권재열을 속이기 위한 연막이기도 했지만 그 데이터를 권재열에게서 영원히 차단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어. 나는 그 임무를 끝내야 해. CRS는 귀중한 인력이야. 나 혼자 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안전해. 권재열의 수색대가 강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지연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수색대장은 열 감지기를 켰지만 물속의 낮은 온도 때문에 그녀의 체온을 감지하지 못했다. 강물로 뛰어든 것 같습니다. 하류로 수색대를 보내야 합니다. 수색대장이 다급하게 권재열에게 보고했다. 권재열은 무전기를 통해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다. 태영은 지연의 굳은 결의를 꺾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전문성과 임무에 대한 집념을 존중했다. 좋아. 내가 5분 동안 어무해 줄게. 헬기가 도착하면 바로 떠난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헬기를 놓치지 마. 이건 명령이야, 지연아. 태영은 그녀의 요청을 수락하는 대신 그녀의 안전을 위한 마지막 선을 그었다. 아니, 그녀는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다. 그녀는 저 강을 이용하여 우리의 눈을 속이려 할 것이다. 수색 범위를 강가 주변으로 좁히고 그녀가 육지로 올라올 만한 모든 지점을 봉쇄하라. 그리고 상류 쪽도 확인해. 그녀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숨을 것이다. 권재열의 지시는 정확했다. 그는 지연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녀의 다음 수를 읽으려 했다. 지연은 태영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대신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하강 장비를 재정비하고 USB 드라이브를 던졌던 절벽 쪽으로 다시 향했다. 그녀는 절벽 가장자리에 섰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수백 미터 아래 계곡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하고 와이어를 타고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지연은 강물 속에서 권재열의 심리전을 몸소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예상했던 대로 권재열은 그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강 하류가 아닌 상류와 강변의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지연은 강물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강변의 덤불 속에 몸을 숨겼다. 그녀는 권재열의 사병들이
그녀를 찾기 위해 주변을 수색하는 동안 침묵 속에서 숨죽이고 기다렸다. 그녀의 하강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는 낮에 이미 지형을 파악해 두었기 때문에 절벽의 미세한 굴곡과 위험 요소를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했고 마침내 계곡 바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USB 드라이브가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집중적으로 수색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20분이 넘게 지연은 덤불 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추위로 떨렸지만 정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권재열의 사병들이 서서히 지쳐가고 경계심이 느슨해지는 순간을 기다렸다. 마침내 수색대원들이 강하류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주변 경계가 느슨해지는 틈이 생겼다. 한편 태영과 시얼스 팀은 권재열의 사병들이 재집결하여 반격해올 가능성에 대비하며 철저하게 경계 태세를 유지했다. 태영의 심장은 초조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지연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그녀의 강인함과 독립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올 것임을 믿었다. 지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물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흙과 나무잎으로 몸을 덮으며 재빨리 정글 깊숙한 곳으로 이동했다. 그녀는 권재열의 감시망을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이제 인적이 드문 산악 지역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비상 연락망이 마지막으로 설정했던 임시 거점이 있었다. 지연은 빽빽한 초목 사이에서 USB 드라이브를 찾았다. 방수 케이스에 담겨 있었지만 혹시 모를 충격에 의해 파손되었을까 그녀는 불안했다. 마침내 그녀는 무성한 덤불 속에서 미세하게 빛나는 은색 케이스를 발견했다. 성공.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USB 드라이브를 챙겼다. 그녀의 임무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그녀가 험준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권재열은 다시 한번 그녀의 움직임을 간파했다. 권재열은 오두막 폭발잔해에서 발견된 지연의 흔적과 주변 지형을 분석하여 그녀가 산악 지역을 선택할 것임을 예측했다. 그 여자는 체력이 강하다. 산악지대를 선호할 것이다. 특공대를 산으로 올려보내. 그녀가 지칠 때까지 추격하라. 하지만 절대 그녀를 죽이지 마라. 그녀를 산채로 내게 데려와야 한다. 그녀가 다시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멀리서 헬리콥터의 굉음이 들려왔다. 구조 헬기가 약속된 지점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지연은 온 힘을 다해 절벽을 올랐고 마침내 정상에 도달했을 때 태영과 SEALS 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권재열은 이미 결박된 채 헬기에 실려 있었다. 태영은 그녀를 보자마자 안도감과 기쁨이 교차하는 미소를 지었다. 권재열의 명령은 지연에게 새로운 위협을 가져왔다. 그는 그녀의 생명을 노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USB 드라이브에 담긴 정보와 그녀의 조직 전체에 대한 지식을 강제로 알아내려 했다. 이것은 지연에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압박까지 가하는 잔인한 전략이었다. 늦지 않았군. 태영이 나지막이 말했다. 지연은 말없이 USB 드라이브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태영은 그것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 교환은 수많은 말을 대신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잠복 요원과 지휘관이 아니라 임무를 완수한 동료이자 서로의 안전을 걱정하는 연인이었다. 그들은 함께 헬기에 올랐다. 지연은 산속에서 밤을 맞았다. 그녀는 안전한 동굴을 찾아 몸을 숨기고 권재열의 사병들이 던지는 덫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녀는 USB 드라이브를 방수 처리된 주머니에
단단히 보관하고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했다. 부상은 없었지만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본국의 동료들을 생각하며 의지를 다졌다. 헬기는 어둠을 뚫고 태국을 벗어나 국제공조수사팀의 안전지대로 향했다. 헬기 안에서 지연은 오랫동안 참아왔던 긴장을 풀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꿈속에는 더 이상 세라피나의 화려하고 위험한 삶이 없었다. 오직 푸른 제복을 입은 경찰관, 지연으로서의 평화로운 일상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삶으로 돌아온 것이다. 새벽녘 지연은 동굴에서 나와 산 정상으로 향했다. 그녀의 목표는 산 정상에 있는 비상통신탑이었다. 그곳에 도달하면 그녀는 USB에 남아있는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전송할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고 권재열의 특공대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기술과 용기를 동원하여 이 마지막 탈출구를 향해 나아가야 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를 짊어진 전사였다. 구조 작전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권재열은 국제수사팀에 인계되었고 지연이 회수한 USB 드라이브의 정보는 국제마약 카르텔을 일망타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연은 본국으로 돌아와 영웅 대접을 받았지만 그녀는 곧바로 복귀 대신 장기간의 휴식을 신청했다. 그녀는 육체적 상처보다 더 깊은 2년간의 잠복 생활이 남긴 심리적 상처를 치유해야 했다. 지연은 험준한 산악지대를 오르면서 육체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다. 밤새 이어진 도주와 블랙독과의 격렬한 전투는 그녀의 체력을 바닥나게 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등 뒤에 드리워진 권재열의 추격 그림자는 그녀에게 휴식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녀는 오직 산 정상에 있을지도 모르는 비상통신망만이 그녀의 유일한 구원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USB 드라이브를 단단히 붙잡고 발을 헛디딜 때마다 스스로에게 임무를 되새겼다. 며칠 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지연을 태영이 찾아왔다. 그는 군복이 아닌 단정한 사복 차림이었다. 그들은 긴 침묵 끝에 마침내 과거의 연인으로서 그리고 현재의 동료로서 마주할 수 있었다. 태영은 지연에게 그녀의 용기와 전문성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다. 지연은 태영에게 그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다. 산 중턱에 이르러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바위 아래 몸을 숨겼다. 그녀는 블랙독에게서 빼앗은 소형 무전기를 꺼내어 비상 주파수를 맞추려고 시도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 주파수가 국제 공조팀과의 유일한 연락선임을 알고 있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무전기에서는 잡음만이 흘러나왔다. 끊임없는 정적은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이제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지연이 나지막이 물었다. 태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는 이미 강한 사람이야. 지연아, 너는 너의 임무를 완수했고 정의를 실현했어. 너는 언제나 너 자신일 수 있다. 내가 곁에 있을게. 너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만들어갈 것이다. 그의 말은 그녀에게 위로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 코만도, 코만도, 여기는 세라피나, 응답하라. 지연은 암호명을 사용하여 나지막이 속삭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 없는 침묵뿐이었다. 그녀는 송신 강도를 최대로 높여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의 팀이 사용하던 통신 네트워크가
권재열의 조직이나 아니면 더 거대한 배후 세력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거나 장악된 것이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다. 지연은 마침내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세라피나의 가짜 미소가 아닌 자신의 삶을 되찾은 지연의 진정한 미소였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임무를 통해 공포를 극복했고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의 그림자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용감하고 강인한 경찰관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온몸에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지연은 그것을 재빨리 이성으로 억눌렀다. 고립은 곧 자유를 의미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명령도 따를 필요가 없으며 오직 자신의 판단과 생존 본능에만 의지해야 했다. 그녀는 USB 드라이브에 담긴 데이터를 지켜내고 탈출하여 세상의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마지막 목표를 향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강인한 투지로 빛났다. 동남아시아의 황금 삼각지대의 깊숙한 곳, 맹렬한 열기와 습기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호화로운 위압감을 뿜어내는 저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은 국제 마약 카르텔의 핵심 부이자 마야광 권재열의 철옹성 같은 본거지였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세라피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매혹적인 여인이 그림자처럼 함께했지만 이 여인의 진짜 이름은 지연이었고 그녀의 임무는 권재열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것이었다. 그녀의 육감적인 몸매와 치명적인 아름다움은 위장일 뿐 그 안에는 한국경찰청 소속 최고의 잠복 요원이자 정의를 향한 강철 같은 의지가 숨쉬고 있었다. 한편 한국의 합동작전본부, 긴장감과 절망감이 뒤섞인 무거운 공기가 회의실을 감싸고 있었다. 지연의 코드명 세라피나가 실종 컴프로미셋 상태로 보고된 지 12시간이 지났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전송하려 했던 불완전한 데이터는 권재열 조직의 일부 핵심 인사들을 지목했지만 전체 카르텔을 무너뜨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수사팀장인 강한별 경정은 분노와 좌절감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권재열은 넓은 테라스에 앉아 시가를 태우고 있었다. 짙은 연기 사이로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주변 정글을 훑었다. 지연은 그가 가장 아끼는 샴페인 잔을 채우며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으나 뇌리에는 방금 마무리한 최종 정보 수집 작업의 디테일이 냉정하게 새겨져 있었다. 권재열은 그녀의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수많은 배신자를 처단해온 잔혹한 역사가 숨겨져 있음을 지연은 잘 알고 있었다. 이건 명백한 배신입니다. 지연 경위가 2년 동안 목숨 걸고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우리는 그녀를 그곳에 혼자 둘 수 없습니다. 강경정은 강하게 주장했다. 지연은 그녀의 소중한 후배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내에서 가장 유능하고 신뢰받는 요원이었다. 그녀를 구출하는 것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국가와 조직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다. 오늘 밤은 달이 유난히 바꾼 세라피나, 마치 자네의 눈동자처럼 권재열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소유욕과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었다. 지연은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삼키며 완벽하게 연기된 감미로운 미소로 응답했다. 이 모든 달콤함은 그녀의 임무를 위한 덫이었고 권재열이 완전히 방심하도록 만들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녀는 지난 2년 동안 이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의 본 모습을 깊숙이 봉인해야만 했다.